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 세무사 2차 강의는 사실 좀 오랜만에 하는데요. 네, 세법을 이제 워낙에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거 논술첨사까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왔어요. 자, 그 세법학 이제 1, 2 제가 다 1부, 2부 다 제가 담당할 거고요. 이름 있구나. 남정선 세무사. 그 세무사 2차 시험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세법학 1부, 2부 과목이나 공부 방법을 조금 이해를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책 다 보셨죠? 이거가 요만한 게 4권 있죠. 예. 세법학 1에서 2권, 2에서 2권. 30회 수업 동안 그 4권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그거를 어떻게 빨리 따라오느냐, 이제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번 연도 이제 좋은 결과가 이제 점수에서 이제 고득점이 되느냐, 조금 점수 따기가 힘드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세법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데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게 1차 시험 때 이제 좀 일단 1차를 빨리 붙자. 그래서 세법 객관식 40문제 중에 뭐 한 24개 정도만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아예 처음부터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요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라떼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약간 뭐 일부 조특법 이런 것 좀 버렸죠. 버리긴 하는데 뭐 한두 문제짜리는 뭐 징수법 정도는 조금 약간 이제 하기 싫으면 이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못하고 일부 앞부분만 보고 버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아예 좀 전략적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1차를부터 2차를 가니까 일단 뭐 수험 목적상 나쁜 선택은 아닌데 그래서 2차가 조금 더 힘들죠. 세법학 1, 2부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세법입니다. 세법인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술을 하는 형식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세법을 이제 뭐 논술세법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논술세법도 이렇게 딱 들으니까 나 글쓰기 못하는데 글재주 없는데 이런 고민들도 하시고 불안함도 많고 이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은 판서 강의하고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긴 할 건데요. 근데 세법학 1, 2부가 어떻게 이제 시험 과목이 대체로 구성이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이제 1교시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OT 때 공부 어떻게 하실지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2교시부터 이제 수업을 들어갈게요. 세법학 1, 2부 과목이 총 4과목, 8과목입니다. 일단, 아는 이름들이 좀 반갑죠. 세법학 1에서는, 일단 1부에서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점수가 요새는 거의 굳어진 것 같아요. 약간 좀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일단은 국세기본법 20점, 법인세, 소득세 30점.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점.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고요. 점수 비중이 되고 세법학 2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이에요. 일단 이 중에 공부 안 해본 거 뭐 있지? 예. 1차 때 이거 없잖아. 이거 하셨어요? 한 문장가, 자, 지방세법, 지방세가 뭐지? 취득세. 잘했어. 또, 지방세하고 국세 차이가 일단은, 이제 뭐, 관할이 어디냐. 뭐, 이거에 따라 차이가 날 건데, 이제 그것 빼고는 얘기할 게 별로 없죠. 자, 작년 시험 문제가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구분하는 거에 대한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5가지로 열거가 돼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르지.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는 몇 개로 나눌까? 3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 사례 문제 못 풀거든요. 근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 수업이 1, 2 세법학 1, 2부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단 회차로는 토요일은 이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2시간, 또 4시간도 아니고 2시간이라고 그래서 강제로 4시간 만들어버릴까 어쩔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자, 이거 비밀인데. 자, 그래서 약간 저한테 주어진 회차로, 이제 2시간짜리를 1회차로 한다면 30회차가 주어져 있는데, 와, 4개, 4개. 근데 지방세는 거의 처음 듣죠. 개별 소비세는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었을까? 부가가치세 할 때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다. 일반 소비세가 개별 소비세랑 차이가 나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와서 쓰라고는 안 할게. 눈빛으로만. 자, 일반 소비세는 모든 재화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원칙적인 그 과세 대상이 모든 재화와 모든 용역이고, 개별 소비세가 옛날 2007년까지 이름이 특별 소비세였습니다.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우리 사람 이름 개명하듯이.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은 특소세 이렇게 부르는 분들 많아요. 특소세가 개소세예요. 자, 시험 보실 때는요, 2차 합격하실 때까지는 줄여서 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이제 서술해야 되는데 쓰다가 습관적으로 개소세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잖아. 그쵸? 예. 뭐 말해야 되는 시험은 아니지만 일단 습관이 튀어나와요. 부가세? 아니, 부가세는 독립세 반대고 우리는 부가가치세. 예, 그래서 일단 뭐 정식 명칭으로 갈 건데 개별 소비세가 지금 이제 줄여서 개소세잖아요. 처음에 어감이 너무 이상했어. 특소세 하다가 2008년에 개소세로 바뀌고, 개소세는 뭐야? 이게 특 하다가 개 하려니까 느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개별 소비세. 자, 개별 소비세도 약간 이제 부가가치세랑 비교할 때 둘 다 이제 소비세이고 물세이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용어가 등장해요. 1차 공부하실 때. 근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이나 과세 표준 세율이나 뭐 미납세 반출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뭐야, 그게. 그쵸? 전혀 처음 듣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걱정이 조금 많은 게 여기. 자, 일단 버리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도 하셔야 돼요. 다는 못해요. 얘는 다 못해요. 얘는 하다 죽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약간 선별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조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돼요. 자기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 전체 비중이 세법학 2부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부가가치세법이 35점이고요. 나머지가 한 20점 되면서 얘가 이건 뭐지? 얘는 뭐지? 25점. 25점? 점수를 잘못 적어왔다. 2점 아니에요? 오타.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이 25점. 이 정도 이제 되는데 제가 손으로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자, 일단 그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 세법학 2부에서는 그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점수 비중이 커요. 우리 법인세 소득세도 30점인데 부가가치세가 35점. 사실 실무적으로 이제 법인세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좀 바쁜 때긴 한데, 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에 실무상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단 1초도 고민 안 하고 부가가치세라고 대답합니다. 왜냐? 소득세는 열거주의과세 다 적혀 있습니다. 외우기 힘드시죠? 결국 외우게 돼요. 세무사 하실 거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 그냥 아무 때나 쑥쑥 끄집어낼 수 있게 외우고 있으면 되는 세목이 소득세고, 다만 조금 어려운 건 국제조세로 가면 이제 조세조약이 연루가 되면 실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소득세법 자체는 뭐 공부할 때 여러분은 어려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법 자체의 구조는 열거주의 과세가 사실은 다 적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양은 많지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그렇고 법인세는 실무가 훨씬 쉬워요. 왜? 장부를 기반으로 시작하잖아. 재무제표만 볼 줄 알면 조정은 그냥 진짜 정말 쉬워요. 상황 판단 더하기 빼기로 끝나는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은 회계학에서 이제 그거 말이 회계학이지, 이제 세무회계 계산 문제 푸시려면 짜증나 죽겠지만,
과세표준 신고서를 안 외워서 그건 힘드신 거고, 그건 외우시면 되는 거고. 법인세, 소득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큰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답안지 쓰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겠지만 법인세가 훨씬 더 쉬울 수 있고, 부가가치세가 답이 잘 안 나와요. 부가가치세가 1977년에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처음 만들어진 세법인데, 얘가 그 간접세 개념으로 일단 재화 용역을 소비하는 자들로부터 걷겠다. 그런데 거래 행위에 거래 당시에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뭐 거래 징수해라, 세금 계산서, 뭔가 추상적인 거를 자꾸 간접세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런 걸 만들다 보니 부가가치세가 사실 모든 재와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그중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면세 제도가 그건데, 개별 소비세는요, 사치성 재산 등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과세하니까 얘는 여러분은 힘들어 하시겠지만 쉬워요. 왜? 외우면 되거든. 얘도 외우면 돼요.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정리는 제가 해드릴 거고. 외우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쓰는 연습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얘가 참 어려워요. 부가가치세법. 그래서 이건 제가 기본 뼈대를 해드리더라도 처음에는 조금 많이 읽으셔야 될 거예요. 중간중간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 출제 비중이 35점인데 제일 점수 비중 높으니까 부가가치세법부터 하자. 이건 좀 아니야. 일단은 자, 이 중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은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22 정도로 보시고 25 뭐 이 정도로 보시고요. 개별소비세 이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법은 처음 보는 거니까 약간 기본 틀부터 잡아드려야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워낙에 양이 많아서 일단 선별적으로 골라서 할 수밖에 없고, 이거 다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각각 테마별로 몇 개씩 뽑아서 하시는 거고, 답안지를 몰라도 쓸 수 있게 어떻게 퉁치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해야 되고, 4개의 세목 중에서 4개의 법 중에서 사실 3개가 되게 생소한 거죠. 여기는 되게 꽈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목표 점수는 한 50점에서 60점 사이 하시되, 꽈락이 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 세법학 일부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법을 다 건드리시되 상증 버리지 마세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하시되, 어느 한 세법에 좀 올인하실 게 아니고요. 좀 골고루 공부를 해가지고 얼추 한 반 이상씩은 쓸 수 있게 건드려는 놓게끔. 그러니까 문항 하나가 백지 상태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냥 바로 빵점이거든요. 근데 뭐라도 쓰면 모르겠으면 상속세가 뭐다라도 쓰세요. 그러다 보면 불쌍해서 1, 2점이라도 줘. 그래서 주관식 이게 논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얼마나 세법을 잘 아느냐, 서술해봐라. 머릿속에 얼마나 뼈대가 제대로 잡혔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세법학 1부를 좀 더 전략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2부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순서, 번호가 1, 2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수업은 국세기본법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점수 비중은 얘가 이 중에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법인세나 소득세법 사례 문제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국세부과의 원칙. 외우신 거 있죠? 실질과세, 가장 중요한 거 실질과세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소급과세 금지. 엄격해서에 대한 내용이 어디든 혹시 사례로 껴갖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약간 그 개별 세법에 대한 어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국세기본법에 있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소급과세 금지. 근데 세법 해석에 관한 소급과세 이게 이제 뭐 부진정 소급은 인정된다, 납세자한테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된다는 게 뭐 판례와 통설이다라는 거를 기본 뼈대를 알고 갖다가 끼워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이 다른 어떤 내용들을 풀어서 쓸 때 좀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있고, 세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논리를 어디든 또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특히 제적 기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하고 절차 규정은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세무조사 관련된 절차들이 좀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 문제로 내도 응용 문제로 푸시는 게 아니고 세법을 적는 거예요.
논술이라고 해서 무슨 글쓰기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께서 국세기본법은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식 문제 맞추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백지를 드리고 송달 적어보세요 하면 한 페이지 쫙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세법학 논술 못 써냅니다.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요약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세법학 1부에서 여러분께서 국세기본법은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하긴 할 건데 이거 저기 1차 공부할 때 했던 내용들은 주로 객관식 그 계산 문제 찍어서 맞추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장 중요한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든가 또는 뭐 이중과세 금지 입법 취지가 조금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테마를 골라가지고 미리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법인세 소득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되고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평가가 어려운데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가지고 재산평가도 막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얘는 그 지금 기재부에 세제실에서 우리 세법 국세는 바꿔요. 개정을 하는데 약간 그쪽에서 논의가 있는 게 이거를 이제 그 유상과세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취득자 증여세처럼 취득자 기준으로 과세할 거냐 이게 지금 개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은 아닌데 그래서 어떤 그 입법 취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논리 계산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 놓으셔야 이게 이제 없어질 만약에 이제 증여세는 받는 사람 위주로 세금을 내고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나로 합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똑같은 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비싸요.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증여세하고 상속세의 그 계산 구조가 조금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상속세도 받는 자, 상속인들 기준으로 따로따로 피상속인으로 합산해서 과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취득과세형으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굉장히 이런저런 논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흐름은 다 아셔야 되지만 약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골라드리면 그거 위주로 미리 모범 답안을 몇 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문제가 100개다 그러면 100개 다 못하니까 한 70개 정도 는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자주 나오는 거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것들은 약간 답안지를 만들어 놓고 아예 통째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부는 버릴 게 없고요. 2부는 지방세 스트레스 받으시죠? 얘가 제일 쉬울 거예요. 제가 정리는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일단 모르기도 하고요. 사실 외울 게 많아서 너무 재미없게 느끼세요. 근데 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렵게 못 내요. 왜냐면 지방세법은 근간이 일단, 다른 애들은 다 그 8개의 세법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기획재정부에서 바꿔요. 근데 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니까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에서 일단 범위를 정해주고 조례로 50% 가감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30% 가감할 수 있다.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례로 가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깊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니까 여기서 서울시 조례를 낼 수는 없잖아요. 시험 문제로.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사례 문제인 것처럼 하더라도 답안지는 그냥 법만 쓰면 되는 것들이 나올 거라서 일단 얘는 외우면 어찌됐건 어디서 이거보단 이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방세법하고 개별소비세법도 얘가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외울 게 많아. 외울 게 많은데 그건 이제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제 열심히 외우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수업 순서를 제가 사실은 이제 국세기본법부터 오늘 할 거예요. 국세기본법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고 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칠판 한 판을 다 쓰면서 그 판서를 할 건데 그걸 여러분이 통째로 베껴서 외우셔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그 판서를 본인이 백지 상태로 할 수 있어야 적을 거 아니에요. 적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데 안 외워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적어내냐고. 그래서 자 서류 송달 적어보세요 하면 그냥 송달 딱 테마 주면 송달
송달이 뭐다, 송달의 방법은 뭐가 있다, 교부 송달은 어떻게 하는 거다, 연대납세문자 어떻게 한다, 우편 송달은 뭔데,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일반 우편으로 가능한 게 있다,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가 뭔데, 공시 송달이 있고 전자 송달이 있다, 이거를 다 적으셔야 돼요. 지금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줄줄이 나오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머릿속에 기본적인 뼈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사이즈가 커가지고 송달하면 칠판 한 바닥 다 적을 건데요. 이게 이제 화면으로 빔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쓸게요. 쓰는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외우도록 해드릴 거고, 법인세, 소득세는 기본 베이스, 다 베이스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 다 기본 베이스는 있는데, 얘네들은 객관식 위주로 했어가지고, 이제 주관식 위주로 기출문제 몇 개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나를 본 다음에 이론을 쭉 나갈 건데, 이 국세기본법을 하고 법인세, 소득세 하는 동안 얘네들 지방세법하고 개별소비세를 안 외우시면, 시험 직전에 수업을 하게 돼요. 못 외워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얘는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 안 드리고요. 내일부터 프린트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걔를 외워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 논하라. 아니 뭐 사례는 그렇게 안 나와요. 주식회사 A는 공장이 원래 본사가 뭐 어디 경기도 어디에 있는데 서울로 뭐 진입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 취득세를 그래서 과세관청 뭐 지방자치단체가 뭐 세게 처분했다. 뭐 그게 부당한지 적법한지 한번 논해 보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아무리 구구절절이 길어도 결국은 세법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를 무겁게 때리는 중과세 대상이 뭐냐라는 걸 물어본다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하려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얘하고 얘는 중간중간 쫄딱쫄딱 외울 걸 먼저 드릴 거예요. 프린트를 드리면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 외우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요. 가급적이면 부가가치세는 중간중간에 갖고 계시는 우리 1차 했던 본인 손때 묻은 책 있죠? 요약서가 됐건 표로 된 책이 됐건 아니면 뭐 객관식 문제집이 됐건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객관식 문제집 안에 있는 내용들도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가가치세가 제일 편한 그 책자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씩 꼭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쓱쓱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논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야 돼.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게 뭐다. 일단 입법 취지가 뭐다. 뭐 때문에 하는 거다라든가 거기서 뭐 요건이 뭐다. 매입할 때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되고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고 나중에 재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 된다 안 된다. 공제율이 얼마다. 이걸 다 쓰실 수 있으면 한 바닥 시간이 없어서 너무 쓸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써요. 무슨 대단한 논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 글쓰기 저 공대 출신이라 글쓰기는 정말 못하는데 어떻게 되죠? 글쓰기가 아니고 세법을 잘 하셔야 돼요. 세법을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글씨 연습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뭐 그냥 이것저것 구구절절히 말씀드렸고 세법학을 공부하실 때 일단 이제 학생들이요. 그 유예가 있고 이게 동차생이 있는데 뭐 동차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약간 세법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객관식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이고요. 유예는 세법학을 그래도 한번 했다. 한번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한번 보고 그 다음 연도에 동차 때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세법학을 최소 2, 3회 정도 했고 쓰기 연습도 좀 해봤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완전 세법학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도 있을 건데 지금 구구절절히 뭐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수업은 일단 동차생 대상으로 또는 기간상 1, 2차를 내년에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1차까지 텀이 많으면 2차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동차생 세법학 1부, 2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조차 지금 되게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접수 사이트 가시면 기출문제 공개하니까 한번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렵다. 진절머리 난다. 하고 딱 덮으셨을 수도 있고 아예 찾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 일단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저는 한
10년치 정도만 할 거예요. 할 거고, 국세기본법 처음부터 끝까지 10년치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드리고 다 해오세요.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하잖아요. 중간중간 그 테마별로 교재에도 들어가 있는 게 일부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 것 중에 좀 내용이 쟁점이 좀 달라가지고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프린트로 따로 드리던가 하면서 도대체 시험 문제가 어떤 모양새로 나오는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 분석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기출 문제를 출력을 하셔서 굳이 뭐 이렇게 묶어서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걸 뭐 가보로 간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DF 띄워가지고 탭 갖고 계시는 분들은 탭으로 띄워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목차를 딱 봤을 때 이게 국세기본법 문제인데 송달이냐 아니면 그 과세 파트냐 이제 뭐 수정신고 경정청구 파트 가산세 파트냐 아니면 납세자의 권리 파트냐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서 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이론이 법조문 어느 파트냐 국세기본법 제3장이냐 제7장이냐 그거를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일단 관련되는 이론이 어디 있는 건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떠먹기만 하는 걸로도 바쁘실 거 아는데 문제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를 자꾸 눈으로 구경하고 읽어보시는 것 자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모르는 길을 가면 되게 멀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 번 다녀서 좀 아는 길이면 똑같은 거리인데 훨씬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답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밑줄 그으면서 도대체 여기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지? 하고 문제를 자꾸 읽고 이 문제는 송달 파트를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는 세무조사하고 불복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어. 요구사항 1, 2, 3에서 1, 2는 세무조사의 어떤 납세자의 권리 침해 방지, 두 번째는 절차, 세 번째는 불복 파트구나 라고 문제를 보고 쟁점을 알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답안지는 외우신 거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쓰는 방법은 마지막에 나중에 할 거니까 보시고 자 예상 문제별로요. 이제 제가 원래 이거를 좀 강조해 드리려고 적어 가지고 왔어요. 예상 문제를 한꺼번에 30개를 뽑아서 정리한다?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요. 우리 진도 나갈 때 오늘 국세기본법 앞부분을 나갔다. 그러면 이제 오늘 송달부터 할 거라서 송달하고 기한 연장을 할 건데 우리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냐 이런 것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그냥 쭉 6개 쭈르륵 써야 돼요. 그래서 기한 연장 사유는 객관식 할 때 외우는 앞글자로 하고 글쎄 일단 앞글자로 하건 아니면 본인이 머릿속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뽑아내건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기한 연장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한 연장 사유가 있을 때 나중에 가산세 같은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습세무사들 뽑아가지고 하라고 그래도 못하는데 저 학생들이 그게 되겠냐고요. 네, 그래서 이론 정리를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판서가 좀 많아요. 네, 그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만약에 진도를 테마를 A, B, C가 나갔다. 근데 그 테마 3가지가 다 좀 중요한 파트다. 그러면 그 테마별로 A4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에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뼈대를. 왜냐하면 그 한 페이지에 있는 거를 답안지에 적는다 그러면 2-3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어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예상 문제별로 요약 노트는 뭐냐면 지금 원래 제가 전자칠판이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프린트로 드릴게요. 그래서 송달도 한 페이지로 저는 정리가 딱 돼 있거든요. 그걸 판서를 할 거고, 예를 들어 제척 기간은 한 페이지 안 돼. 제척 기간 한 2페이지 정도. 이제 성립 확정 소멸 한 페이지 딱 하고 제척 기간하고 소멸시효 해서 한 페이지에서 앞뒤로 한 장 정도. 정리된 거 남이 만든 거 보지 마세요. 본인 손으로 다 작성하세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뼈대를 그대로 통째로 눈으로 찍어서 머릿속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 노트라고 하는 게 글자를 많이 쓴 거 말고요. 딱 한 페이지짜리 테마별로 한 페이지짜리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사례를 내일 사례를 하나 드릴 건데, 예습하실 분들은 세무조사 절차 봐 오셔도 돼요. 자, 세무조사 절차를 위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만약에 세무조사를 당하는, 납세자인데, 세무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있는 절차 규정을 위배하게 되면요, 제가 고충민원을 넣어요. 고충을 넣으면,
그 납세자의 고충 처리를 해주는 그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자 보호관실이나 보호 담당관실에 제가 이제 고충 민원을 넣으면 만약에 저 중간에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사는 무효. 그리고 그 세무조사가 무효가 되고 다시 그 세무조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세무공무원이 절차를 위배하면 저는 로또 맞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기근상 찍힌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끝났어. 그 건은 못 건드려. 절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세무조사 절차라든가 뭐 거기는 이제 권리보호를 위한 어떤 취지 그런 것들 위주로 외우실 게 많아요. 그러면 세무조사 연기 사유가 있고 기간 연장 사유가 있고 기간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우리 중복조사 금지 사유, 금지 원칙 금지의 예외 사유, 수시 선정, 정기 선정 조사, 정부 부가 세목의 결정을 위한 조사 뭐 많아요. 그럼 걔가 머릿속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객관식 수업 객관식 하고 지금 시험 끝난 지도 좀 되다 보니,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객관식용으로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운 거는. 이거를, 자, 세무조사 예를 들어서 연기 사유가 4개가 있다. 연기가 뭐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예를 들어 6가지가 있다. 그러면 4개, 6개 다 외우려고 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한 4개, 한 반 정도씩만 외워. 반 정도씩만 외우면 답을 쓸 수 있어. 답안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얘가 세무조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모르시면 아무리 중간중간 뭐 6개짜리 다 외우고 4개짜리 다 외워도 못 써내요. 결국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한 바닥에 세무조사 관련된 테마를 그림을 다 그려내셔야 돼요. 예, 객관식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그거를 시키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A4 한 장에다 취득세를 딱 정리해 갖고 오거든요. 막 그림 그리고 막 나무 그림 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기만의 그 외우는 거를 찾아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시험에서 합격하고 나면 그 인증샷을 올리는데 나 그거 좀 줘. 나 그 정리한 종이 좀 나 좀 줘. 네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기부 받아 가지고 몇 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합격증 대신 나한테 선물해 줘. 그러면 저한테 보내줘요. 갖고 오거나. 그래서 그거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자료, 자기 자료. 근데 이제 조금 아까우면 PDF로 떠가지고 보내다 사진 찍은 것만 이제 가지겠다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각각의 테마별로 한 페이지씩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키워드. 예, 공시송달 했을 때 키워드가 딱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유. 4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기, 공시송달 방법, 그 중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거는 단독이 안 된다. 다 아는 내용들이야. 세법학 일부는. 하셨죠? 객관식 할 때. 그래서 작성하시고요. 작성하고 나면 이게 테마별로 쌓일 거예요. 수업할 때마다. 오늘 테마를 3개 한다 그러면 그 3개 테마가 내일 오실 때까지 좀 힘들겠지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현장에서는 검사할 거야. 예, 아니, 나 숙제 못했는데 그럼 이실직고 하세요. 제가 이실직고 하고 현장에서는 이제 전화번호 받아갈 거니까 저한테 주중에 인증을 보내세요. 그렇게 제가 막 강제를 해드리면 이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이제 아이파에서 2007년에 강의를 할 때, 세법학 그때도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직장인반인 분이 초시생인데 시작하신 지 8개월 만에 1, 2차 둘 다 붙었거든요. 초시생인데 1, 2차를 둘 다 붙었으니 세법학을 그때 가르칠 때 완전 생초짜자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수업을 하고요. 오후 야간 수업을 하고요. 일요일 날 아침에 또 수업을 하는데 저도 원래 되게 일찍 다니는 스타일이긴 한데 나보다 수원이 집인데 여기 교대까지 아침에 7시 반에 딱 도착했더니 나보다 먼저 와 있어. 뭐야, 집에는 갔다 온 거야? 내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한 2시간 자고 그 사이에 숙제를 해갖고 왔어. 테마를 내주면. 그러면 그때는 제가 2007년이니까 지금보다 젊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은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다 첨삭을 해줬어요. 본인이 써갖고 와요. 첨삭을 해주죠. 그리고 붙었어요. 물론 이제 그 뭐 첨삭을 해줘가지고 붙은 건 아니고 그분이 워낙에 열심히 하셔서 붙은 건데, 그래서 그때 진짜 플래카드 붙었었어요. 네, 이름도 누군지 그 개인정보니까 김땡땡 세무사님이라고 있는데 여자분이셨거든요. 진짜 독하다. 근데 이렇게 독하게 하면 초시생 8개월 만에 붙어요. 이제 물론 미안해, 완전 초시생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 이런 건 좀 땄어요.
약간 그냥 차변 대변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는 정도 전표 몇 번 넣어보고 이런 건 하실 수 그럼 기본 베이스는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 차대 배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만에 넉넉 잡아. 8개월은 너무 이제 가혹하니까 1년 정도 안에 바로 2차 해가지고 2차도 되게 고득점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인사하러 왔가지고 이제 따로 만나서 선생님이 좋았던 거는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죽는다. 아, 이제 죄송합니다. 좀 가혹하게 접시물에 꼬박을 생각해. 무조건 다 써갖고 와. 숙제 다 해가. 근데 끝까지 그걸 써갖고 온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3분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붙은 사람은 그 1명이고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붙어서 되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시는 이제 다른 분들도 그 당시 수업이 있었던 분들은 그 다음 연도에는 거의 다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다른 뭐 공무원 강의나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할 수 있어. 정리해.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와. 이거를 해줬던 게 본인은 조금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였다. 그래서 그분이 합격을 그렇게 해서 하고 합격 수기에 그런 걸 적어주셔 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강제로 막 뭘 시킬 거예요. 그럼 그걸 해갖고 오시면 돼요. 인강으로 혹시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도 숙제 내드리면 그 다음 수업 때까지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이제 본인 자료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만들면 얘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얘는 이제 거의 자기 자료니까 계속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계속 읽는 거야. 자꾸 읽으면서 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틀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나중에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야 논술 연습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논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쓰기 연습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글씨 연습을 좀 하세요. 선생님 저는 진짜 악필인데요. 괜찮아. 글씨를 뭐 캘리그라피처럼 이쁘게 적으면 너무 좋아요. 약간 점수에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난 글씨 연습 안 했는데 어떡해. 글씨를 좀 못 써. 자신이 없어요? 또박또박 쓰세요. 제발. 2차 시험지 채점해 보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세무공무원들 2차 강의는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인강으로는 안 올라가지만 계속해서 답안지를 보는데 2차 강의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인강이나 뭐 그런 걸로 여러분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근데 제발 글씨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글씨만 잘 쓰면 붙을 것 같은데 이래도 끝까지 글씨가 안 돼. 그래서 단락 띄어쓰기 이런 것도 다 이제 지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또박또박 쓰라고 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젊잖아. 네, 그래서 예쁘게 쓰면 더 좋은데요. 글씨 예쁘게 쓰다가 그 내용 못 쓰면 그거는 마이너스니까 내용은 다 쓰시더라도 처음부터 또박또박 써버릇 연습하시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요약노트 작성을 하셨다. 그럼 아직 안 외워진 상태잖아요. 근데 외우는 건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이제 우리 시험 전날까지 외우시는 게 맞고 요약노트 작성이 되면 내일 수업 때까지 그 관련된 요약 노트를 해갖고 오시고 그 다음 주까지는 그 다음 이제 일요일 수업하고 토요일까지는 걔를 테마를 드리면 송달 적어오세요. 그러면 답안지 양식에다가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서론, 본론, 결론 잡아도 되고 그냥 테마별로 주제 잡아가지고 제목 잡아가지고 써도 되니까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고 베끼면서 그러니까 요약노트 만드신 거 있잖아요. 요약노트 만드신 거를 기준으로 보고 베끼면서 이걸 문장으로 만들 때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를 좀 고민을 하면서 많은 고민하시면 안 돼요. 순식간에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써갖고 오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약간 봐드릴 거예요. 그럼 약간만 가이드 해드리면 워낙에 성실하시니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논술 연습도 진도 다 나가고 하면 늦어요. 일단 올해 최대한 점수를 뽑아내야 선생님 저는 올해가 목표가 아니고 내년이 목표인데요. 저 1차도 못 붙었는데요. 1차 붙으신 분도 계시고 안 붙으신 분도 계실 건데 올해 점수를 완전 열심히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점수를 뽑아내야 그 점수를 딛고 내년에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를 봐야죠. 시험지 줄게 하면 되잖아. 어찌됐건 거의 실전에서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틀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약간 답안지 쓰는 게 각이 잡혀요. 그거는 머리로 아무리 뭐 논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나도 그 말은 하겠다. 아니, 하라면 하지. 나보고 다이어트 하라. 자, 왜 하루에 모델들처럼 바나나 하나만 드시고요. 그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일단, 첫날부터 쓰는 거예요. 복습하실 때. 복습으로 이제 써갖고 오시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 하시고. 이게 시간 내에 쓰셔야 되는데, 손 아파 죽어요. 써봐,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펜도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지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회계사 2차도 시험 보고 뭐 세무사 2차도 보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2차를 좀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글씨 쓰는 게 너무 좀 빨리 쓰고 또박또박 쓰는 편이긴 한데, 몰라. 내가 힘을 줘서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박또박 쓰려면 좀 힘을 주잖아요. 손이 너무 아파요. 1교시만 딱 끝나고 나면 진짜 팔 털면서 쓰거든요. 근데 다 써내야 되잖아. 팔이 떨어지더라도 다 써내야 되니까 최대한 좀 부드러운 펜을 찾는 게 일단 그때는 이제 펜에 대한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저는 있어 0.5짜리 동아 유노크라고 그때 있었거든요.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새는 펜이 워낙에 잘 나와서 근데 본인 손에 맞는 펜이 있어. 저는 연필도 사비 연필만 쓰거든요. 부드러운 것만. 그리고 샤프도 0.9짜리 있어요. 2B 이상. 이제 번져서 싫긴 한데 이제 조금 차라리 부드럽게 쓰이는 게 나아서 펜도 요새는 볼펜도 0.9짜리 써요. 좀 진한 게 이뻐요. 답안지에 0.3짜리 하이테크 쓰지 마세요. 그거는 비추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본인이 얇은 펜 써버릇하는 사람들은 두꺼운 펜 못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선택하시는데 글자를 또박또박 예쁘게는 못 쓰더라도 또박또박 쓰는 연습 좀 이렇게 칸을 좀 넉넉하게 둬서 읽는 사람이 너무 짜증나지 않게 약간 서비스하는 거. 그러면 점수가 그중에 뭐 하나라도 보이면 동그라미가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시고 우리가 일단 막 자꾸 판례를 해야 된다. 또는 논술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초시생이 아니고 우리 뭐 사실은 뭐 재시생, 유예생이나 뭐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아시다시피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다. 그리고 기본 통칙이 있고 집행 기준이 있다. 자, 이 정도까지가 법령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법원 판례. 얘는 이제 대통령령, 부령이 되겠죠. 근데 판례로 간다 그러면 자꾸 세법학이 문제가 약간 그 사례 문제처럼 보이다 보니까 사례 문제로 내요. 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 그 사례에 대해서 판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판사가 아니잖아요. 판결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례를 보고 그 사례에서 네가 읽어낼 수 있는 법이 뭐니? 이거예요. 그 법 규정에 대해서 적어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판례라는 거는 법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자꾸 막 하려고 막 사례를 뭐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유예생도 사실 좀 위험해요. 법이 다 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의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례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개념으로 하시는 거고 또는 그 법에 약간의 조금 그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자꾸 예를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죠. 이건 사례잖아요. 갖가지 사례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얘는 자꾸 찾아서 읽어보시긴 하셔야 되지만 가장 근간을 답안지 쓸 때도 만약에 뭐 판결문을 딱 주고 그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법이 뭔가를 찾아서 법 규정을 90% 적으시고요. 나머지 서론하고 결론에다가 사실 문제에서 살짝 베껴 갖고 와서 그러하다 그냥 그러고 끝나면 돼요. 채점은 법을 하는 거지 학생들이 뭐 정말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판결문에서 A하고 B 중에 A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쟁점이 되게 어려우니까 대법원이나 뭐 행정법원까지 간 거거든요. 보통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건데 두 개 중에 사실은 예로도 보이고 예로도 보이니까 과세관청하고 납세자하고 다툰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자, 만약에 실제 판결문은 A라는 답변이 나왔어도 내가 B라고 답변을 해도 사실 이거는 틀리다라고 할 수 없어요.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만 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대학 교수님들이
몇백 장이 되는 답안지를 채점하시면서, 아, 얘는 왜 판결의 답안을 정확하게 모르지? 그건 판례는 뒤집힐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기본 법이잖아. 법 규정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판결문을 자꾸 읽어버릇 안 하면 법조문하고 그 문장 결이 달라갖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랑 이론 수업 하시면서 할 거예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 2번, 3번, 4번은 여러분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주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하시되 너무 막 그 논술에 일단 쫄 필요도 없지만 그 시간을 또 너무 많이 투자하셔서 뭐 다른 과목에 일단 회계학 1, 2부에 지장이 갈 정도로 막 여기 이것만 정리하고 이러지 마시고 진도 나가는 대로만 딱딱. 그래서 뭐 국세기본부 2회에서 3회 사이에 끝내는 사이에 양이 많긴 한데요. 한번 해놓으면 그게 이제 내년도에도 좋은 자료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업무 하실 때도 초창기에는 머릿속에 뼈대 잡아놓은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제 구경이나 좀 하고 나서 제가 하나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22년 세법학 일부 기출문제 중에 제일 쉬운 걸 하나 갖고 왔어요. 국세기본법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짜리 문제고요. 지금 보시면 요구사항이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 중에 여러분 지금 객관식만 공부하신 분들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를 뽑아왔는데, 자, 사례 봅니다. 자, 문제를 읽으실 때 항상 끊어읽기 하세요. 중소규모 납세자인 갑은, 중소규모 납세자인 갑은 2019년 7월에 국내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아유, 이게 또 시험에 나왔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가 발생하여, 자, 사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사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아, 또 하나 있다.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 갑은 소득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으며, 자, 신고기한이 임박했고요. 자, 상속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사전통지 며칠 전까지? 15일 전까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면 일단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절차는 일단 두 가지 쟁점이네요. 사업에 심각한 경영난이 있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중상해가 있다. 우선 많이 들은 거죠. 기한 연장 사유입니다. 재난 등으로 인한 기한,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이고, 갑은 소득세 신고 기한이 임박하였다. 이건 분명히 뭘까? 뭔가 신고 기한 연장 쟁점이 있을 것 같고, 얘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밑에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줄이 그어져 있는 상태로 가면 좋은데, 일단 볼까요? 물음 1, 사례와 관련하여 자문세무사가 갑에게 권유할 수 있는, 자, 결론은 뭐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권리보호제도가 무엇인가? 이 있는지 설명하고, 만약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권리보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아이고, 갑에게 권유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어요? 아까 아니 문제 앞에 쟁점이 뭐였지? 신고기한이 임박했다. 문제에서 던져줬잖아요. 신고기한, 기한, 연장, 신청이 있고, 또 이거는 연장은 다른 거예요. 기간이 긴 거예요. 잘 봐. 연장이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야. 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20일짜리가 40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있지? 세무조사, 이거 다른 거죠. 연기 신청.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쓰면 끝나? 답안지. 생각나는 대로. 답안지 쓸 때 문제에다 뼈대를 잡아놓고 써야지. 요새는 좋은 게 이렇게 사이즈가 1, 2, 3 작게 나오면 기승전결 안 해도 돼요. 문장의 사이즈가 아예 하나로 딱 통으로 주면 송달, 논하시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딱 그냥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게 채점하기 좋으라고 요새는 좀 그렇게 쪼개서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되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무슨 논술이라고 생각하고 뭐 서론, 본론, 결론에 막 이렇게 그런 게 충실하게 안 쓰셔도 돼요. 내용만 충실하게 적으시면 되는데, 기한 연장 신청. 뭘 적어야 돼?
사유. 첫 번째. 사유. 가 뭐가 있다? 몇 개? 6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2개가 아니고 하나 충족하죠. 하나 뭐?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데 사업의 중대한 위기는 나쁘기한 현장 사유예요. 혹시 징수법까지 언급이 되면 좋은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사유가 있고 사유의 요건 충족한다? 충족한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 기한 연장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에 있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에 대해서 약술해 보세요라는 문제를 이렇게 있어 보이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맞죠? 자, 하시고 또 뭐가? 기한 연장 기간 몇 개월? 우리가 원래 기한 연장은 몇 개월? 3개월.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하지만 얘는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최고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근데 혹시 만약에 얘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나 뭐 사실은 뭐 그 6개월 이상 중상에도 똑같이 질병이나 중상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국세징수법상의 납부기한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은 아니지만 하나 언급해주면 아는 내용이면 명확하면 그거 집어넣어 주시면 좋고요. 기한 연장은 약간 납부기한 연장은 징수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하시고 끝나요? 아니지. 지금 권유할 수 있는 권리보호 제도가 이게 있는데 그럼 기한 연장 신청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만료할게.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포인트. 키워드는 뭐지? 기한 만료 3일 전. 단.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까지 넣으면 여기는 다 정답이야. 뭐 더 적으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한 연장 신청 받으면 통지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해주면 정말 좋은데 그러다가 한 페이지 꽉 차요. 문서로 통지해야 되지만 만약에 기한 연장이 전국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면 그때는 신문에 공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작년에 생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만약에 신청을 받으면 그 다음 흐름 생각해. 승인 여부 통지해야지. 그쵸? 승인 여부 통지 방법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는 거지만 불특정 다수 등의 경우에는 2개 다 안 써도 돼요. 사유가 2개인데 불특정 다수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가름할 수 있다. 하면 되잖아. 세무조사 연기 신청. 두 번째 테마로 세무조사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받았으므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개념도 필요 없어요. 절차 적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 이거 안 외웠는데? 그럼 연기 신청할 수 있다까지만이라도 적으면 여기서 많이 적어서 얘가 줄이 부족했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언급은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한두 개만 기억나도 봐봐. 연기 신청 사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니 해외 장기 출장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뭐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했을 때 이것도 승인 사항이긴 한데 사유가 예를 들어서 4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개만이라도 기억나면 딱 그 키워드가 들어가죠. 그러면 답안지가 되게 있어 보인다고. 그리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갈 거라고. 답안지에 이제 부분 점수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관식은 있어요.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점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푸실 수 있는 문제. 몇 개 안 되지만 많이 쓸 필요도 없어. 간단하게 그냥 문장 하나하나씩 해서 6점 그냥 바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거 6점짜리 얻으려고 조특법 법 요만한 거 다 책 한 권이잖아. 아예 우리. 세법학 2부 뒤에 있는 거 그거 한 권인데 그거 하느니 이런 거 6점은 그냥 거저 갖고 가셔야 돼요. 자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됐다. 이건 기간 연장이에요. 연기 신청이 아니고 기간이 연장됐을 때 이제 납세자 보호관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절차예요. 결국은 그런 게 있고 물음 2는 뭐죠? 자, 신고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 이제, 아까 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준 거야? 자, 이게 없다면, 여기서 6점이 아니고 한 10점, 12점 이래가지고 알아서 쓰세요 했을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습시킬 때는 이거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알아서 쓰셔야지. 이렇게 쪼개서 줄 수도 있고, 이건 채점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쪼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쪼개줄 수도 있지만, 그건 고마운 거고, 그 전년도의 시험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세무사 2차 시험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놓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금, 좀 쉽게 말해, 좀 제가 봤을 때 쉽게 낸 거예요.
문제를 되게 그냥 심플하게 냈어요. 그래서 22년 문제는 여러분 좀만 공부하시면 답안지 다 내실 거예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되게 쉬운 문제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갔어? 여기서 원래는 그냥 알아서 다 쓰세요 해도 될 만한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문제를 시험지로는 문제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기한 연장 신청 기한 언제까지? 아까 했잖아.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단 어찌고 저찌고 할 때는 기한 만료일까지 할게 할 수 있고요. 승인 기한 언제까지?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 통지해야 되는데, 아까 그거 나왔잖아. 쟁점을 아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거의 단답형이야. 그냥 거저주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20점이 그냥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문제들이고, 얘는 뭐 이해 통지 방법 원칙 문서로 해야 돼요. 승인 여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데, 단 최근에 생긴 제도, 이게 최근에 그 쟁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한 2년 한 2년 조금 안 됐어요. 이게 관보 일간신문 신문에 불특정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거나 뭐 재난 같은 게 생기면 지진 났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신문 같은 걸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문서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승인한다면 기간, 아까 이게 객관식 문제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맞잖아요. 기간하면 키워드 나와야지. 3개월 플러스 1개월. 그런데 신고기한은 최고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9개월까지 하지 마시고요. 아예 포인트는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왜냐하면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못 외워도 딱 그 포인트가 되는 말을 적어주시면 이 친구는 법을 다 제대로 외우고 있구나.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물음 2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갑의 정당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정당하게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했고 사유 충족했죠. 그런데 부당하게 거부했어요. 할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수단. 자,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은 몇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전적 권리구제,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제도가 있고, 두 번째 우리 불복,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의 제도가 있다. 했을 때 이것도 사실 이게 6점이 아니라 얘 20점짜리로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6점이니까 점수 비중에 따라 6점이면 6줄, 20점이면 20줄 비중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 6점이면 그러니까 6점인데 막 3장 쓰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20점짜리다 그럼 2바닥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쪼개져 있으면 약간 중간에 칸까지 이제 고려하면 한 8줄, 6줄, 8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그 분량 안에서 쓰면 되는데 그 안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 되잖아. 키워드가.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을 뭐 예쁘게 쓰고 주어 서술은 한글 쓸 줄 알잖아. 한글 쓸 줄 알면 돼요. 또박또박 쓰기만 하면. 그래서 문장력이 없어가 아니에요. 법을 모르시는 거지. 법을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쓸 게 많아서 넘쳐요. 부당하게 거부하면 뭐야? 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할 수 있는 자가 두 가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셨어요? 아니죠? 아니잖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거잖아요. 또 과세 예고 통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사전적 권리구제. 그러면 이 케이스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적용 대상은 아니다. 판단됐지? 두 번째, 그럼 사후적 권리구제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연습이 이제 안 됐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갑은 해달라는 세무조사 기간, 그러니까 세무조사 기간,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세무조사가 아니고 기한 연장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건이 충족됐는데 거절당했기 때문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불복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처분을 해달라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불복 청구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절차,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단 이의 신청만으로는 소송 못 넘어간다. 몇 개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막 거기서 구구절절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 막 거기서 뭐 과태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못한다. 뭐 이것까지는 다 하실 필요 없고 가장 핵심인 걸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얘를 확장시켜야 될 때는 거기에 추가로 더 심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불복을 만약에 6점짜리, 5점짜리로 낸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무엇인가? 며칠? 일단 그건 들어가야지. 90일 이내 해당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 해야 되고 이제 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어찌됐건 이것저것 구구절절히 다 쓰다 보면 뭐 거의 만점이에요. 여기는. 자, 이게 사례 문제로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사례 문제처럼 나오거든요. 2022년 문제 나중에 출력해서 읽어보세요. 다 사례 문제 같은데요. 정말 사례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 그 사례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권리구제제도하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절차잖아요. 또 그러니까 메인은 1번, 2번은 주로 기한 연장, 3번에서 우리 불복에 대해서 얘를 쪼개갖고 약술하라. 그냥 딱 뭐냐면 3번 물음상 같은 경우는 불복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이거를 있어 보이게 문장을 되게 5줄, 6줄 길게 만들어갖고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례를 적어야 될 것처럼. 갑 이름조차 등장 안 해도 돼요. 답안지 쓰실 때. 자,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 결국 제가 지금 막 얘기하는 게 귀에 권리구제 뭐 있었지? 기한 연장 며칠 전까지. 이게 쭉쭉쭉쭉 나오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세법학 책은 이걸로 할 거예요. 책은 이 책으로 하고 여기에 세법학 1부의 1 국세기본법 파트부터 들어갈 건데 오늘은 예습 못 하시는 건 당연하죠. 오늘 개강이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눈으로 가볍게 읽어갖고 오시고 정시간 안 되면 숙제도 해야 되니까 정시간이 안 되면 목차라도 읽어오세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재 국세기본법 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뼈대를 제가 잡아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요약 노트 만들고 논술 연습하고 논술이라 봤자 그냥 그걸 서술하는 거 요약 노트를 서술하는 거 답안지를 2개를 같이 본인 자료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90년대 만든 책 노트 나중에 보여줄게. 제가 만든 거. 약간 편집증 환자야.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가 회계랑 그 세법은 그 세법 개론 다 바뀌었잖아요. 세율이 뭐 다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10, 20, 30, 40 뭐 소득세 세율이 그랬거든요. 되게 외우기 쉬웠어요. 1000, 4000, 8000에서 쪼개가지고 4단계 초과 누진세율에서 10%, 20%, 30, 40. 아유, 그때가 좋았지. 지금 외우기도 너무 말하다가 헷갈려. 또 심지어 요새는 법인세 빼기를 해야 돼, 또. 머릿속에 10, 20, 22, 25 있는데 올해 개정돼가지고 빼기 1이잖아. 잠깐만. 10에서 1 빼면 9지. 20에서 1 빼면 19지. 뭐 이러고 앉아있어. 네. 그 당시 그래, 아무튼 간단하긴 했는데 조특법까지 정리한 그 세법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했어. 서술형으로 만들었어. 서술형으로 만들지 말고 뼈다구를 만드세요. 뼈다구를. 그래야 쓸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뭐 이것저것 좀 잔소리처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세법학은 일단 세법학 1부, 2부 과목 구성은 좀 대강 알고 계시고 어차피 공부하면 나중에 연습하시게 될 거니까 그 세법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법 법조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뼈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약을 스스로 해야 된다. 쓰는 연습은 차츰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국세기본법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